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송건과 유비의 혼담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송건의 진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운과 함께 떠나갑니다. 이때가 209년 10월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운, 손권과 함께 강동으로 떠났어요. 남서에 도착한 조은은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제갈량이 3개의 비단 주머니를 조은에게 줬어요. 그리고 위기가 생기면 하나씩 차례대로 열어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던 대로 계책을 실행을 합니다. 우선 조은은 병사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유비와 송건의 여동생 손인의 결혼을 소문내고 혼수용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워낙 요란 뻑적지근해가지고요. 이 소문은 온 사방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손권의 장인이 되는 교국노를 찾아가 선물까지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국노는 대교와 소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송건의 이모인 오태부인과 교국노는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소문을 듣고 오태부인을 찾아갑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뜬금없이 축하를 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딸이 시집간다는데, 그러니까 조카 딸이죠, 조카. 시집간다는데, 아니,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태부인은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당장 송건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도 없이 시집을 보내다니. 송건과 주유의 계획은 살짝 불러들여서 그냥 억류만 해놓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비는 손권을 만나러 오기도 전에 이미 온 동네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아, 나 결혼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게 오태 부인의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송건과 주유의 첫 번째 계획은 어그러지게 된 거죠. 송건은 오태 부인에게 주유의 계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유의 계책으로 이거는 실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비를 이렇게 유인해서 볼모로 사로잡고 형주랑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태 부인이 열이 받습니다. 이미 장안의 소문도 파다하고 이미 혼담이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그럼 네 여동생은 어디로 시집가게 생겼냐? 과부가 됐다 이제. 너 이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천하를 다스리던 사람이 이렇게 비겁한 짓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음을 살 것이다. 송건은 난감했어요. 나름 효성이 굉장히 지극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이모에게도. 그리고 오태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선을 보겠다. 유황숙을 보겠다. 내 마음에 들면 사위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 자리를 마련해라. 송건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모인 오태부인을 극진히 모시고 있어서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감노사라는 사찰에 자리를 마련해 유비를 초대했습니다. 태부인은 유비를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중으로 불러들여서 숙소를 정해주고 서둘러 결혼을 시켰습니다. 송건과 유비가 드디어 처남매부가 돼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끌려가게 된 거죠. 당황한 송건은 주유에게 이 사태를 알리고 방도를 물어봅니다. 주유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답서를 써서 보냅니다. 유비가 전쟁터만 떠돌고 정말 못 살았다. 그래서 화려한 생활을 못 해봤다. 화려하게 꾸며주고 진짜 편안하게 살게 해줘봐라. 그러면은 향락에 빠져서 야망도 있고 그냥 어디 안 가고 여기 머물러 살 것이다.
송건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대로 유비를 위해 전각을 화려하게 짓고 유비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오태부인은 송건이 그래도 지 동생을 극진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응? 유비에게도 잘해주는구나. 역시 주유 생각대로 유비는 모든 것을 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렀어요. 초조한 것은 조운이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고 형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비가 그냥 여기 마냥 이러고 머물러 있다는 게 불만이었죠. 그리고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제갈량이 준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다음날 조우는 유비를 찾아가 급하게 말합니다. 조조가 50만 대군으로 형주로 쳐들어온답니다. 유비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일단 조운에게 물러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비는 손부인에게 자신이 결혼하게 된 경과를 상세히 말을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자신을 정락 결혼에 희생물로 썼다는 데 상심한 손부인은 유비를 따르기로 하고 새해 첫날이 되는 그 다음날 태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강변에서 유비의 부모님께 차례를 지내겠다는 핑계로 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날로 형주로 달아나 버리죠. 그날 손권은 신년 할애를 받아 마신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해 그 다음 날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권은 급히 군사를 보내 추격했어요. 추격병이 따라오자 조우는 세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엽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부인에게 사정하시오 이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유비는 손부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손부인은 원래 우리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싸우는 거 좋아하고 무술 좋아하고 좀 당찬 그런 여장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부인이라면은 능히 오라버니 즉 손권의 명령을 받고 온 장수들쯤은 말로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계산이 깔린 지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부인은 쫓아온 장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장수들도 머뭇거리긴 마찬가지였어요. 주공의 명을 받긴 했는데 손부인이 저항을 하다가 싸워서 손부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혈육이거든요. 자신들도 난감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춤주춤 물러나게 되죠. 그 사이 조우는 유비를 데리고 강을 건너 형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려는데 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손인에게 쫓겨 돌아간 장수들이 손권을 만나 다른 장수들과 합류를 해서 다시 유비를 쫓아옵니다. 손권은 이런 것을 짐작을 하고 필요하다면 손인을 다쳐도 좋다라는 그런 강한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북쪽에서 제갈량이 탄 20척의 돛담배가 나타나 유비가 있는 언덕에 닿았습니다. 유비는 조은의 부축을 받아 승선을 했어요. 제갈량은 기쁘게 유비를 영접하고 서둘러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육로로 추격했던 장음은 유비가 탄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주유가 전선을 이끌고 강을 가득 메우다시피 나타났어요. 수군 장수인 황계와 한당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워낙 물에 익숙한 수군이라 금방 유비가 탄 배와 간격이 좁혀졌어요. 제갈량은 더 달아나지 못하고 강변에 배를 대고 내렸습니다. 이미 그곳엔 말과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주유도 따라서 상륙을 했지만
몇 명의 장수에게만 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다니니까 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은 우선 말이 있는 장수들과 병사들로 추격대를 꾸며 유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황주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갈량은 복병에 당합니다. 양쪽 언덕에서 관우가 대기했던 병력을 끌고 나온 거예요. 유비를 쫓던 주유는 거꾸로 쫓겨 배에 타고 강동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 주유를 형주의 군사들이 놀렸어요. 주유는 분을 참지 못하고 기절을 합니다. 유비가 달아나자 송건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참모로 있던 고웅이 말합니다. 조조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형주와 우위를 과시할 때입니다. 양쪽 집안이 화목하다는 사실을 알면 조조는 함부로 남쪽을 넘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취할 가장 상책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조와 유비를 싸우게 이간질하고 그 약해진 틈을 우리가 이용해야 합니다. 송건도 그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음을 조조에게 파견해서 유비를 형주목으로 추천하는 표문을 올렸습니다. 형주목. 유기가 죽었으니까 유기의 자리를 유비에게 달라는 그런 형식적인 서찰이었죠. 마침내 동작대가 완성돼 업군에서 잔치를 벌이던 조조는 송건과 유비가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에 걱정을 합니다. 정욱이 계책을 말해요. 주유를 남군 태수로 임명하고 정보는 강하 태수로 임명하십시오. 두 사람이 유비와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는 일이 잦을 것이고 그런 뭔가 허점이 생길 것입니다. 조조는 정욱의 말대로 따르고 표문을 가지고 온 화음을 보내지 않고 조정에 관직을 제수를 합니다. 화음은 조정의 조조 밑에 남았어요. 그리고 못된 꾀를 나중에 많이 발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마침내 동작대가 완성돼 업군에서 잔치를 벌이던 조조는 동작대가 이때 완성이 됐죠. 그럼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제갈량이 주유를 격동시켜서 조조와 싸우게 만들었던 때 강남에 이교가 있는데 조조는 그 두 미인을 탐해서 이쪽을 정벌하러 오는 것이다. 그냥 그 두 미인만 보내면 조조는 기뻐하며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근거를 물었죠, 주유가. 그래서 제갈량이 이야기를 하죠. 조조가 동작대라는 것을 세우고 동작대부라는 시를 읊었는데 거기에 강남 이교 이런 말이 나온다. 그죠? 적벽대전이 끝나고 동작대가 완성이 됐는데 주유가 제갈량을 설득할 때, 아니 제갈량이 주유를 설득할 때 이미 동작대가 완성이 돼 있었네요. 사공연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주유와 제갈량의 대결은 이렇게 적벽대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주유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요. 손인과 유비의 결혼, 이 결혼의 에피소드도 심각하지 않고 재밌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조의 예상대로 주유와 유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유는 군사를 조련하여 그리고 노숙을 형주로 보내 다시 반환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형주 반환을 요구받은 유비는 이번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갈량이 미리 코치를 한 거예요. 제갈량이 유비의 답답함을 노숙에게 말합니다. 송건은 처남이고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인과 의가 상할 것이고 서천을 차지하면 형주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서천은 또 하필 종친의 땅이라
공격하지 못하고 참 진퇴양난이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 내가 조속히 방법을 마련을 하겠다. 마음 약한 노숙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주유에게 이 말을 전하자 주유는 가도멸객에 계교를 내놨습니다. 그 가도멸객은 길을 빌려서 괭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중간에 조선이 있었죠. 조선 보고 길만 빌려줘. 우리 니네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명나라 치러 가는 거야. 그냥 길만 빌려주면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조선을 낼름 방심하고 있는. 아, 길만 빌려주면 된대. 우리랑 싸울 거 아니래.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괭나라를 낼름 집어먹었다는 그런 고사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유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종친인 유비가 유종의 땅을 뺏지 못하니 그냥 처남이 송건이잖아. 내가 송건이 처남이 매제를 위해서 그냥 서천 뺏어 줄게. 지나가게 길만 좀 빌려줘. 하지만 서천으로 가려면 꼭 형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남군 이릉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서천으로 들어가는 남쪽의 길목이었습니다. 유일한 길목이에요. 북쪽에 하나 있는 길목과 남쪽에 있는 길목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손공과 유비가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 차지를 하려고 다툰 거예요. 그 얘기는 후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이제 출전을 해서 유비가 영접을 나오면 사로잡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노숙의 이런 제안을 듣고 유비는 고맙다며 노숙과 주유를 칭찬을 합니다. 노숙이 돌아와서 유비가 승낙했다는 말을 듣자 주유도 크게 기뻤어요. 그리고 즉시 송건에게 계책의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출병을 준비를 합니다. 송건도 정보를 파견해 주유를 도왔습니다. 주유는 감령을 선봉으로 세우고 수륙 양쪽으로 형주로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여 주유가 하구에 도착하자 미축이 마중 나와 잔치를 벌이고 주유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비가 군자금과 군량을 준비하고 성 밖에 나와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유가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앞으로 가도 유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형주성에 도착한 주인은 성 안에 전갈을 넣었어요. 그런데 성루에 나타난 건 유비가 아니라 조운이었습니다. 조운은 문을 열라는 주유 말에 오히려 주유가 온 이유를 물어봅니다. 주유가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고 조운을 꾸짖었습니다. 그제서야 조운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군사께서 그대의 가도멸객의 계책을 뚫어보고 여기서 그대를 물리칠 준비를 하고 계신 지 오래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 군사를 불렸어요. 그때 전령이 황급히 달려와 사방에서 군사들이 이곳을 포위하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은 스스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상처가 터져 기절을 했습니다. 적벽대전이 끝나고 형주를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았었죠. 주유가. 그 상처가 이제 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는 노숙을 청구합니다. 서로 정치인 노선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강동을 위해 파벌을 떠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왜 주유와 자갈량을 같이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이 유언 이 말을 마지막으로 주유는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젊은 인재의 죽음이었고요.
210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삼국연의에서처럼 편협하지도 감정에 못 이겨 섣부른 판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사의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과 주유가 만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갈량의 임무는 단순히 송건을 설득해 동맹을 성사시키는 외교에 주력을 했고요. 주유는 직접 최전방에서 조조와 전투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인을 욕되게 했다는 말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무모한 싸움을 계획했다거나 끊임없이 재능이 자기보다 뛰어난 제갈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부인과 유비의 결혼도 유비가 강남 사군을 점령해서 세력이 커지자 순순히 손권이 먼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정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때 손권은 유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혼인 동맹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유비는 손권을 서주목으로 추천하고 손권은 유비를 형주목으로 상호 추천해서 우위를 다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손권을 서주목으로 추천했다는 사실이죠. 서주는 조조의 땅이에요. 그냥 명목뿐이지만 일종의 압박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형주 역시 조조가 차지를 하고 있죠. 형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조조가 차지를 하고 있죠. 형주의 남부만 유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형식상으로 형주목으로 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곡주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벽이라는 영화에 등장을 하죠. 어떤 그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주유가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이렇게 피리 구멍을 뚫어주죠. 음이 안 맞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음이 틀리면 주유가 뒤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고곡주랑이라는 고사가. 그러니까 풍류에도 조예가 있고 주랑이라는 그 주랑으로 불렸어요. 랑은 그 사마, 우리가 윤사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굉장히 상대를 존칭하는 그런 말로 쓰여요. 랑이라는 게. 이 내용의 일부, 요 마지막 주유에 관한 일부는 이중천 교수의 삼국지 강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형주는 유비의 영도 아래 평온을 찾았습니다. 제갈량과 노숙의 추천으로 방통을 얻어 부군사 중랑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 방통은 뇌양현을 다스리는 관리였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고 행정을 돌보지 않아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숙이 그런 방통을 아깝게 생각해 유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노숙은 강동 사람인데 방통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유비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은 작은 현에 관리할 제목이 아닙니다. 나라의 행정을 맡길 제목이니 잘 살펴보십시오. 잠재적인 적에게 추천받은 인물 방통을 유비는 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될 거죠, 유비는. 하지만 노숙은 꺼리낌 없이 추천을 해줬어요. 노숙의 생각이 지금은 유비를 키워서 중원의 한 축으로 조조를 견제할 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숙의 바람대로 유비는 성장을 했고요. 비밀리에 서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경계해서 견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진군이 계책을 말합니다. 군사를 소집해 강동을 공격하십시오. 합비를 지키는 장의와 협곡을 하면 강동의 송건은 유비에게 구원을 청할 것입니다. 유비는 당연히 서천을 노리고 있으니 망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오지 않으면 둘 사이가 멀어지겠죠. 혹시라도 구원을 하러 가면은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양수 겸장인 거죠. 그리고 유비가 구원을 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합비를 차지하게 되면은
송건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혼자 남은 유비나 혼자 남은 송건은 큰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조는 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강동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역시 송건은 유비에게 구원을 청했어요. 모든 것이 조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간과한 부분이 유비의 곁에 있는 제갈량이란 존재였습니다. 구원을 청하는 송건의 편지를 노숙으로부터 받은 제갈량은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강동의 군사도 형주의 군사도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조조는 감히 남쪽을 넘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량의 마초에게 유비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 마초는 부친 마등이 조조의 계략에 빠져 죽어서 항상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비의 편지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 마등, 왕자복, 오자란 이런 사람들이 그 조조를 죽일 음모를 꾸몄었다고 그랬죠. 유비는 먼저 빠져나왔고 마등은 조조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혈맹의 동지, 아버지의 친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 마등이 죽은 거 진짜 억울하게 생각한다. 내가 이쪽에서 조조를 공격할 테니까 너는 그쪽에서 공격해라. 협공하자. 유비는 갈 생각이 없었죠. 이 말을 들은 마초는 즉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등의 친구였던 한수도 군사를 거느리고 마초를 돕겠다고 합류를 합니다. 군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향하던 조조는 마초가 순식간에 장안성을 함락하고 동관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조응과 서황을 파견하며 군령을 엄하게 내립니다. 열흘만 동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것이다. 기간만 채우면 나는 너희에게 으뜸공을 내릴 것이니 명심하거라. 조응과 서왕을 동관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성질이 급한 조응은 마초가 와서 막 욕을 합니다. 3대 조상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자 참지 못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매복에 걸려서 크게 패하고 동관을 잃습니다. 조조는 조응을 엄히 문책하고 관내에 진영을 세운 뒤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마초와 마주하고 말로 그를 달래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초는 조조를 보자마자 이를 갈며 군사를 몰고 달려들었습니다. 날쌘 서량의 기병들이 달려드니까 어지간한 청주병들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표식처럼 되어 있는 붉은 도포까지 벗어던지고 달아납니다. 다행히 문책을 받고 자중하던 조응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조조를 구하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구하고 군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영에 마초와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굳게 지키기만 하라고 영을 내립니다. 그러는 사이 서량의 강병들은 속속 충원되고 마초와 한수의 병력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조였습니다. 적의 병력이 늘어나자 조조는 오히려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조조는 마초와 어떻게 싸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